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떻게 이런 더럽고 촌스러운 사람들을 결혼식에 부르세요? 김밥기름 냄새 역겹다고요? 아가, 오늘은 좋은 날이자니 기분 상하는 말은 하지 말자. 제발 말로 해서는 안 들으시네요. 어머님,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릴게요. 나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서린의 양손이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끌려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깨는 건 평생 몸에 밴 습관 때문입니다. 김밥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하루라도 늦잠을 자면 생산 라인이 엉키고 동료들이 고생하는 걸 알기에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됐습니다. 이부자리 옆 협탁에 놓인 작은 스탠드를 켜면 희미한 불빛에 제 손이 먼저 보입니다. 한때는 김밥김을 자르던 칼자국이 빼곡했고 뜨거운 밥솥 증기에 데인 자국도 남아있습니다. 요즘은 그 흔적이 옅어졌지만 손끝에서는 여전히 기름 냄새가 배어나옵니다. 아무리 비싼 핸드크림을 발라도 사라지지 않는 평생 제 몸에 스며든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제 지난 세월이 떠오릅니다. 새벽 5시 반 첫 기차를 타고 공장으로 가던 겨울 아침 손가락이 얼어붙을까 봐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밥솥 뚜껑을 열면 김이 확 솟아올라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뜨거운 김을 마시면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났지만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만든 김밥이 누군가의 하루를 열어준다는 생각에 뿌듯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김밥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전국 수십 개 매장을 둔 김밥 프랜차이즈의 대표입니다. 냉동김밥 특허를 개발해 해외 대형마트에 납품하는데 출시 하루도 안 돼 전량 홀드아웃되는 게 일장이 됐습니다. 요즘은 푸드 열풍 덕분에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주문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700조 원이라는 자산 규모를 들으면 놀라는 사람이 많지만 이건 한순간에 얻은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같이 김밥을 싸고 원재료를 아끼고 맛을 지키며 쌓아온 세월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저는 아들 도훈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부가 그 아이를 나태하게 만들까 두려웠습니다. 스스로 발로 일어서고 땀 흘려 얻는 성취를 배우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검소한 옷을 입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며 작은 경차를 모는 엄마로만 남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도훈의 대학 졸업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그 아이가 대기업 과장이 된 것도 혼자 힘으로 이룬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 도훈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도훈은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우리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줄기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을 지켜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의 이름은 최서린이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교사라고 했습니다. 도훈은 말했습니다. 엄마 설린이는 예쁘고 똑똑해요. 집안도 괜찮고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 말만으로도 이미 마음속에서 예비 며느리를 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든 도훈이 선택했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제 손끝에 괜히 김밥기름 냄새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불쾌하게 다가오지 않기를, 그게 괜히 우리 아들의 앞날의 먹구름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 결혼식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김밥 매장 사장님들이 본사로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준비 상황을 물어봤고 매장일 틈틈이 웨딩 박람회도 찾아다녔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제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짓밟힐 줄은요. 도훈이 예비 며느리 설인을 데리고 집에 온 날은 봄 기운이 막 피어오르던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김밥집 본사 직원들에게 당부만 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집이라도 손님이 오면 집안이 단정해야 한다는 건 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을 몇 번이나 오가며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어본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 바람이 거실 한쪽 액자에 걸린 도훈의 사진을 스치자 제 마음까지 설렘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데려올 여자가 어떤 사람일지, 어떤 목소리와 눈빛을 가졌을지 자꾸만 상상하게 됐습니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훈이 활짝 웃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화면 속에서만 볼 미모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다나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손에는 비싼 쇼핑백이 몇 개 들려 있었고 발끝까지 깨끗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났습니다. 설리는 제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설인입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설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손을 움찔했습니다. 설인의 손은 하얗고 부드러웠지만 제 손은 김밥기름 냄새가 배어있고 굳은 살과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었으니까요. 허리는 잠시 시선을 제 손에 두더니 곧 미소를 유지하며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도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설린이가 어머님 드린다고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쇼핑백 안에는 고급 한우 세트와 수입 영양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웃으며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설인의 시선이 집안을 훑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낡은 벽지, 빛바른 소파, 군데군데 까진 마룻바닥. 저는 그 시선이 무엇을 말하는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김밥집 본사의 깔끔한 집무실에 익숙한 제 눈에도 이 집은 오래되고 촌스러웠으니까요. 거실로 돌아오자 설리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도훈 씨도 결혼하는데 김밥집 일은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 아버님 회사에 편한 자리라도 하나 알아봐 드릴까요? 그 말은 분명 저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속에 깔린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김밥기름 냄새 나는 손으로 촌스러운 옷차림으로 아들 결혼 후에도 식당에서 있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었겠죠. 저는 순간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일이 천성이셔서 그 말도 끝이 흐려졌습니다. 설인이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도훈이 제게 결혼식 준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객 좌석 배치, 예식장 식단, 신부 대기실 장식까지 이미 사돈댁에서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씩 제자리가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설인과 도훈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창가에서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봄바람 속에도 제 손끝 기름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 그 냄새가 마치 저라는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 서글을 며칠 뒤 사돈댁에서 상견례 제안이 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한 한복을 꺼냈습니다. 겉으로는 티 안 나게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벌써부터 긴장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견례 당일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향이 코를 스쳤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룸에 들어서니 최영만 사장과 윤미경 사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옷과 머리끝, 손끝까지 훑고 내려갔습니다. 인사를 나누자 윤미경 사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군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대단하세요.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목소리 끝에 묘한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김밥 기름 냄새 나는 손으로 아들을 키운 게 기특하다는 투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온통 패션업계 이야기와 명품 브랜드 얘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밥만 먹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제 손끝 냄새가 더 짙어지는 것 같아 젓가락을 잡는 손이 자꾸 움어들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날 무렵 최영만 사장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도은군은 참 아까운 인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야죠. 아시다시피 어울리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 순간 제 귀에 어울리는 환경이라는 말이 쟁하게 울렸습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차창밖 봄꽃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두운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식 준비가 두려워졌습니다. 마치 무대에 서기 전부터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 장터 옆 작은 집에서 자라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가정부가 되거나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혹은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20살이 간 넘었을 무렵 김밥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김밥을 싸는 게 뭐 힘들겠나 싶었지만 그건 세상을 너무 몰랐던 겁니다. 겨울엔 밥솥김이 얼굴을 데우고 여름엔 하루 종일 땀 냄새와 김밥 기름 냄새가 뒤엉인 공간에 서서 있어야 했습니다. 밥과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 김을 자르는 사람, 마 포장하는 사람, 각자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체 라인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긴박한 공기 속에서 저는 손이 빨라야 살아남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공장의 기계 수리 기사였는데 말이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산내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다 자연스럽게 말을 트고 몇 번의 데이트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아들 도훈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옥 씨,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면 길이 열릴 거요. 그 말이 제겐 약속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기계 점검 중 부상을 당했고 몇 달 병원에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 저는 갓돌 지난 도훈을 품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배고프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때부터 저는 하루 3타임을 일했습니다. 새벽엔 김밥 공장, 낮엔 동네 분식집, 저녁엔 청소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끝은 김밥 기름에 절어 있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 제품에서 잠든 얼굴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눈녹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김밥 만드는 기술뿐 아니라 원가 계산과 재료 보관법, 위생관리까지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어느 날 김밥 공장에서 해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장이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가게를 해야겠다. 밑에서만 일하다 인생이 끝나는 건 싫다. 퇴직금과 조금씩 모아둔 돈 후 그리고 도훈이 키운 적금 통장을 깨서 작은 김밥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크지 않았지만 맛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직접 재료를 손질했고 밥은 한 털도 굳지 않게 시간별로 새로 지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겨울 가게 문을 닫고 냉장고를 정리하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김밥을 이렇게 신선하게 먹으려면 바로 만드는 수밖에 없지만 혹시 냉동에서도 같은 맛을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 그 생각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 한 구석을 연구실 삼아 김밥을 얼리고 녹이고 다시 싸보며 수백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밥알이 퍼지지 않게 하는 방법, 김이 눅눅해지지 않는 포장, 속 재료의 수분을 잡는 조리법까지. 몇 년의 시행착오 끝에 저는 냉동김밥의 맛과 식감을 거의 완벽하게 유지하는 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특허 등록하고 소규모 생산 라인을 갖춘 뒤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계약은 일본의 대형 마트였습니다. 출시 첫날 전략 매진 이틀 뒤 재입고 하루 만에 솔드아웃. 그 다음은 미국, 호주, 유럽 순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SNS에 제 김밥을 올리며 한국의 맛이라 칭찬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김밥 공장 노동자에서 김밥 프랜차이즈 회장 그리고 700적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며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고 작은 경차를 몰았습니다. 도훈에게조차 엄마가 얼마나 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란 사람을 편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나태하게도 만듭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기 힘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김밥 기름 냄새 나는 엄마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인과 사돈을 만난 후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숨겨온 이부와 노력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서늘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늘함은 결혼식 날 마침내 폭발하게 될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자리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시선과 말들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최영만 사장의 마지막 한마디 어울리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그 말은 제 가슴 속에 박혀서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차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자리에서 제가 위축돼서 그런 거겠지? 그들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렇게 합리화를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예식장 계약서를 들고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식장 구조를 살펴보다가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옆에 조그한 공간이 있던데 거기서 하객들 맞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다 테이블을 두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훈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는 설인이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격이 떨어진다고.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격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격이란 무엇인지 왜 그 격을 제가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지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며칠 뒤 웨딩드레스 피팅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날은 그냥 설린이 어머님만 같이 가기로 했어요. 장소가 좀 번나가라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 촌스러운 옷차림에 제가 옆에 있으면 사진이 남는 게 싫었던 겁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식장 식단 메뉴를 고를 때였습니다. 저는 김밥집에서 배운 경험으로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와 구성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설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오는 손님들은 좀 고급스러운 걸 원하실 거예요. 한식보다 양식 코스로 가야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제가 속한 세상과 그들이 속한 세상 사이에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 골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결혼식에 방해가 되는 걸까? 내가 가진 냄새, 내 손,
내 옷차림이 그들에게는 흠일까? 그런 생각 속에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전 마지막으로 양가 가족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한정식집이 아니라 설인의 집 근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영만 사장은 패션업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파리 패션위크에 다녀왔다는 이야기. 유명 디자이너와의 만남, 그리고 고급 소재 원단 거래건까지. 저는 그 대화에 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웃으며 물만 마셨습니다. 식사 중간에 윤미경 사모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부인 결혼식 날에는 꼭 미용실에서 메이크업 받으시죠? 요즘은 나이 들어도 세련되게 꾸며야 하더라고요. 그 말은 겉으로는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그 속에 깔린 건 평소 당신 모습으로 오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속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저는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물을 틀었는데 그 순간 제 손끝에서 익숙한 김밥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냄새가 그날따라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낡은 재킷, 오이 나간 가방끈, 바쁘게 살아서 생긴 주름들. 그 모든 게 그들이 말하는 격을 떨어뜨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금고 앞에 섰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과 제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겁고 낡은 금고 문을 열면 두꺼운 서류철이 몇 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 사업의 근간이 되는 계약서, 특허증, 해외 거래처, 명단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희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 예감이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라는 걸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날짜가 하루하루 지워질 때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웨딩 사진 촬영 날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라도 두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어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안 오셔도 돼요?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제 옷차림과 외모가 그들의 그림 속에 들어가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화하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 뒤에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예식장 좌석 배치를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명의 학계 기름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제 김밥집 시절부터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제 삶에서 가장 고마운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이 말했습니다. 있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 이분들은 나한테 가족 같은 분들이야. 꼭 와주셔야 해. 하지만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알지만 결혼식은 하객 구성도 중요하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제 속에서 무언가가 또 하나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요함에는 사람의 정과 인연은 없었습니다. 그저 외형과 체면 그리고 경만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네 김밥집에서 오랜 단골이자 예전 공장 동료들과 소박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들 제 손을 꼭 잡으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 손에는 굳은 살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저는 그 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설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위기랑 안 맞는다. 그 마른 고지 사람들은 우리의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그렇게 저를 점점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메이크업샵 예약도 설인이 정한 곳이었고 한복도 그녀가 골라준 디자인 중에서 고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설인과 사돈댁에서 저를 식사 자리에 불렀습니다. 도우는 회사 일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윤미경 사모가 말했습니다. 사부인, 결혼식 날에는 혹시 친척분들 많이 오시나요? 자리 배치 때문에 미리 알아야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몇 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제가 가게에서 알게 된 분들이에요. 그 순간 최영만 사장이 눈썹을 살짝 지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가게 손님들도 오세요. 뭐 사부인께서 원하신다면야? 그 짧은 야라는 끝맺음 속에 수많은 뜻이 숨어있는 걸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원하면 허락은 해주겠지만 그게 과연 어울리겠냐는 시선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부엌에서 한복을 다림질했습니다. 연한 하늘색 바탕에 장꽃 무늬가 박힌 소박한 옷이었습니다. 비싸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이 옷이 가장 어울렸습니다. 다림질을 하며 내일은 꼭 웃어야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야지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혼식장에서 결국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평생 중 가장 조심스러운 손길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박힌 소박한 한복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명품 드레스보다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은 가까운 미용실에서 가볍게만 받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떤 말이 오가더라도 웃자 아들의 날이니까 예식장에 도착하니 눈앞이 번쩍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천장 가득 반짝이고 홀 중앙에는 대형 꽃장식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마치 잡지 속에서 나온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조금 늦추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고 준비된 하객석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김밥집 시절부터 함께 고생한 동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김밥 기름 냄새와 땀 냄새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제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공간이 어색한 듯 양복과 한복의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향해 웃었습니다. 저는 반가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날 아니면 우리가 어찌 와요? 도훈이 장가간다니까 꼭 봐야지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설인이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인사를 하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표정이 굳어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설인이 다가오더니 제 동료들을 위아래로 훔쳐봤습니다. 그 시선은 오나움 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먼지라도 쓸어내듯 눈빛이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고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설리는 제 옆에 선 동료들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럽고 촌스러운 사람들을 결혼식에 부르세요? 김밥 기름 냄새, 땀 냄새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냐고요?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그럼 말하는 거 아니야? 이분들은 나한테 아주 고마운 분들이란다. 제 말이 끝나자 서린의 눈매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요.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결혼식 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세요? 당장 이분들 데리고 나가주세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가 오늘은 좋은 날이니? 기분 상하는 말은 하지 말자. 그러자 서리은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은 날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사진에 찍히면 오늘 하루가 망치는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객석 주변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꽂혔습니다. 동료들은 눈치를 보며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때 사돈 최영만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더니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여기서 잠깐 물러나 계시죠? 하객석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저는 물러나 계시죠라는 말을 사라져 달라는 의미로 들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을 두고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서린이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모셔드릴게요. 나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서린의 손이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빗어 올린 머리 꽂아둔 비녀가 덜컥 빠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리칼이 당겨지는 고통과 함께 식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끌려갔습니다. 하객석에서 놀란 비명과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외침도 들렸지만 서린의 손나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도훈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발걸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다가오려고 발걸음을 옮기자 장인인 최영만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장인의 제지에 도훈은 저를 향해 손을 뻗을 듯 하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머리채가 당겨질 때마다 눈물이 찔끔 나왔지만 그것은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 장면을 보고도 서 있단 사실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결국 식장 문 앞까지 끌려 나오며 저는 서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만 힘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머리칼을 한 번 더 세게 잡아당기고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문 안에서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음악과 제 숨은 숨소리가 기괴하게 뒤섞였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숨을 고르며 식장 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아들은 신부와 팔짱을 끼고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식장 문 밖으로 쫓겨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나오면서 어지럽게 헝클어진 머리칼이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비녀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은 숨이 막히듯 조여왔습니다. 안쪽에서는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습니다. 도훈과 서린이 손을 맞잡고 하객들 앞을 걸어가고 있을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붙잡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돌아서야 하나. 하지만 안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에 제 발은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장 복도 한쪽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서린 쪽 친척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진작에 저렇게 정리했어야지. 그러게 말이야. 저러고도 며느리 집에 들락날락하려고 했을걸.
이제 발길 끊겠네. 결혼 끝나면 바로 요양원 보내면 된다더니 오늘로 끝났네. 제 발로 나가겠지 뭐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귀에 부딪히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의 모든 모욕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인과 사돈네는 처음부터 저를 도운의 인생에서 그리고 그들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방금 그 마지막 단계가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그 계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슬픔과 절망이 빠져나가고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건 분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제 안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 밑에서 복수라는 불씨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가 어디로 가시냐고 묻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의도 로얄 타워 본사로 갑시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던 순간 도운의 떨리는 눈동자, 설인의 차가운 얼굴, 사돈네의 맹소적인 표정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한 가지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 모욕과 굴욕을 그대로 삼키지 않겠다.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것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들의 성을 무너뜨리겠다. 본사옥에 도착하니 평일보다 한산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저를 본 안내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이 제 흐트러진 머리와 한복 끝자락의 먼지를 스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내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제 오랜 자산관리사 박성진이었습니다. 성진 씨, 오늘부터 내 자산을 전부 유동할 준비를 해주세요. 필요한 건 전부 쓰겠습니다. 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기다리지 않고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대형로 파트너 변호사 한유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패션업계 주요 기업들의 재무자료와 법적 약점을 전부 조사해주세요. 특히 최영만 사장이 운영하는 라모다 패션에 대해서요.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쟁을 시작하시는군요. 저는 그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건 돈을 벌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잃어버린 제 존재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밥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부터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록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엔 단순히 김밥 레시피뿐 아니라 원재료 공급망 관리, 유통 채널 장악법, 거래처와의 협상 기술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 중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노트는 단지 김밥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업종이든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창밖을 보니 멀리 한강 건너편에 최형만 사장의 라모다 패션 본사가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세운 그 빛나는 성을 내가 무너뜨릴 겁니다. 가장 화려할 때 가장 크게.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결혼식에서 당한 모욕은 앞으로 제가 시작할 모든 일의 동력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선포한 장수가 되었고 그 전쟁에서 물러설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본사 집무실에 앉아 라모다의 전경을 내려다본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허위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웃으며 머리채를 잡던 설인의 얼굴. 그리고 그 순간 외면하던 도훈의 눈빛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들이 제 피에 독처럼 번졌고 그 독은 오히려 저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박성진 자산관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 씨 라모다의 재무 상태와 투자 현황 그리고 주요 거래처 명단을 전부 확보해 주세요. 제가 직접 움직이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라모다는 대기업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무너뜨릴 겁니다. 시간은 내가 정하고 방법도 내가 정합니다. 다음은 한유진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라모다가 최근에 어떤 법적 분쟁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건이 있는지 전부 찾아주세요. 특히 원단 공급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면 더 좋습니다. 유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쪽이 약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며칠 후 두 사람 모두가 보고서를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청진은 라모다의 재무 보고서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라모다는 매출 규모가 크지만 자금 운용이 불안정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 원단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핵심 원단의 70%를 특정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진이 이어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업체와의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됩니다. 입찰 공고를 새로 내야 하는데 아직 후보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첫 타격 지점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업체를 우리가 가져옵시다. 조건은 더 좋게 계약금은 현금으로. 대신 라모다 쪽과는 손을 끊게 하세요.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해외 거래 경험이 많은 제트워크를 동원해 원단 업체 대표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에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라모다와 거래를 끊으라고요? 거긴 우리 최대 고객인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대 고객이지만 언제든 당신을 버릴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계약금은 1년치 현금으로 그리고 계약 조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라모다와의 계약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순간 저는 이미 두 번째 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모다의 핵심 생라인 중 일부는 강남에 위치한 고급 봉제 공장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의 소유주는 라모다와 오랜 인연이 있었지만 최근 운영 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찾아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공장을 제 프랜차이즈 물류 자회사 명의로 인수하겠습니다.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의 생산물은 제약에 우선권을 주는 조건입니다. 그는 고민 끝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라모다는 또 한 번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핵심 제품의 생산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신제품 출시 일정이 연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패션업계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라모다 요즘 원단도 못 구하고 생산도 늦어진다더라. 이번 시즌 쇼핑몰 납품 다 밀린데 그렇게 시장의 신뢰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 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소문을 더 키웠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에게는 라모다의 공급 불안정성을 넌지시 흘렸고 언론사 기자에게는 대기업도 공급망 관리 실패로 무너질 수 있다는 인터뷰를 제공했습니다. 라모다의 주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원단과 생산 라인이라는 라모다의 숨줄을 하나씩 조여가는 이 맛은 지난 결혼식장에서 느낀 굴욕을 조금씩 씻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저는 더 깊이 더 날카롭게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모다가 흔들리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은행은 대출 상환 기한을 당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거래처들은 하나 둘 계약을 끊었고 바이어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업계에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아시아 패션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라더라. 한국 파트너로 라모다를 점 찍었다더군. 그 소문은 라모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최영만 사장은 곧장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 싱가포르 투자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해외 전시회에서 알게 된 통역사, 홍콩의 무역 중개인, 심지어 오래전 인연이 끊긴 패션 디자이너까지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라모다의 연락이 왔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사케 KK K로벌 홀딩스의 한국 지사가 회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영만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을 겁니다. 마지막 구원줄이라고 믿었을 테니까요. 그는 도움과 설인을 불렀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설 기회다. 너희도 함께 가서 투자자를 만나거라. 서은 눈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몰락과 함께 사라졌던 자신감이 다시 피어오른 듯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여의도의 한 고급 빌딩 최상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천장을 가득 메운 샹들리에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통일이 너머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서로의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투자성사라는 단어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잠시 후 회장실 안쪽 가죽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숨을 죽이며 바라본 자리에는 싱가포르 투자자가 아닌 바로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실크 정장 차림에 머리에는 은빛 브로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결혼식장에서 머리채를 잡혔던 그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서리는 입술을 달달 떨었고 도우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영만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향해 걸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자, 이제 시작합시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서류 봉투에서 차례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라모다 주가 폭락 그래프, 계약이 끊긴 거래처 리스트, 빼앗긴 원단 공급 계약서, 인수된 봉제 공장 계약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위에 찍힌 붉은 글씨. 그 글씨는 단 2글자였습니다. 무효.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기 위해 만든 미끼였을 뿐입니다. 그 말에 최영만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설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우는 숨을 들이쉬며 저를 바라봤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당신들이 제 머리채를 잡고 제 존재를 짓밟았던 그날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빚을 모두 갚겠습니다. 회장실 나는 숨소리 하나까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들 눈앞에는 라모다의 몰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한 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 방이 터지는 순간 라모다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은 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 위에 올려놓은 무효라는 붉은 글씨가 그들 세 사람의 얼굴 위로 짙게 번져가는 듯 했습니다. 태영만의 입술이 몇 번 열렸다 닫혔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투자 유치가 아니라 결산 자리입니다. 당신들이 제게 빚진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이요. 테이블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거기에는 라모다의 주가 폭락 그래프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바꿨습니다. 계약 해지된 거래처 리스트, 원단 공급 계약서의 명예 변경, 인수된 봉제 공장의 내부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세 사람의 표정이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운 화면에는 라모다의 주요 부채 현황과 은행 대출 상환 기한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라모다는 숨이 붙어 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그 숨마저도 거울 겁니다. 그 순간 최영만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부인. 제발 우리 라모다만은 살려주시오. 내 평생이 담긴 회사요. 이번만은 봐주시오. 결혼식 날 제게서 격을 떨어뜨린다고 하던 그 오만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모든 것을 잃고 살기 위해 매달리는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설리는 그 광경을 보더니 의자에서 몸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왜 저 사람한테? 하지만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우는 아무 말 없이 저와 무릎 꿇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혼란 그리고 깊은 수치심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들이 제게에서 빼앗은 건 돈이 아니라 내 존재였습니다. 내 아들 앞에서, 내 학객들 앞에서 제 30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고 짓밟죠. 오늘 그 빚을 이렇게 돌려받는 겁니다. 최영만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먹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무너지는 건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끝내진 않겠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건 파멸의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며 꺼낸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신들 그리고 특히 너 도운 이대로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밟게 할 겁니다. 땀으로 손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말이죠. 그 말에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각각의 이름과 함께 두 곳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 너는 이 주소로 가라. 내 물류 창고다.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박스를 옮기며 1년을 버텨봐라. 설인, 너는 이 주소다. 내 본사 군의 식당이다.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이 남긴 그릇을 닦아라. 최영만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년을 버텨보십시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살아날 유일한 기회입니다. 회장실을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결혼식장에서 저를 끌어내던 그날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만했고 저는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작아졌고 저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도움과 설인의 소식을 직접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본사 직원이나 현장 관리자들을 통해 가끔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우는 물류창고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내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시멘트 자를 들다가 허리를 움켜쥐고 땀에 젖은 셔츠를 붙잡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감춘 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는 웃으려 애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리서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건 오만함이 깨지고 비로소 무게를 느끼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리는 본사 군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커다란 솥에 밥을 짓고 반찬을 나르고 쏟아지는 설거지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불고 세제 냄새가 옷에 배어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톱은 하나둘 부러졌고 얼굴은 열기와 피로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 건물 안에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였습니다. 보우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고단함과 성실함을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설리는 배식대 앞에서 식사를 받아가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직원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남은 반찬을 챙겨 군식당 뒷문 앞에 두고 가는 그녀의 모습을 본사 경비원이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도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이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한순간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봄바람이 불러오던 어느 날 본사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고 설인이 식판을 들고 나오는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의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예전의 오만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은 지친 그러나 부드러워진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에 오래 굳어있던 얼음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시작은 됐어.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성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 기초란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입니다. 저는 그걸 제 두 손으로, 제 발로 그리고 제 땀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도훈과 설인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들이 밑바닥에서 시작해